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산물 마케팅 성공 사례 중에서 프랑스의 명물인 보졸레 누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 보졸레 지방에서 매년 그해 9월 초에 수확한 포도를 4주에서 6주 정도 숙성시킨 뒤에 11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전 세계에 출시하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알려지기 시작한 건 1951년 처음으로 지역 축제를 개최하면서부터였고요. 70년대 이후에 정부 주도의 세계적 포도주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오랜 숙성이 생명인 와인의 깊은 맛은 없어도 계절을 알리는 연중 행사로 자리 잡았고요. 출시 2-3주 만에 바닥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 김장이 겨울을 시작하는 연례 행사이듯이 이 축제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오네요. 올해 와인 맛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의 맛있고 건강한 농산물도 이런 세계인의 축제 속에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까다롭기로 유명한 포도 농사에도 IT 기술이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시 후에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새농퀴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풍성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등장하는 시의 일부를 잠깐 만나볼까요?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것이 둥글게 만들어지기까지는 햇볕과 초승달이 있어야 하고요. 태풍과 폭풍우를 견뎌내야만 붉게 익은 한 알의 열매가 탄생하게 되죠. 이것처럼 세상의 온갖 역경과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야 비로소 본인이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인생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장석주님의 시 이것 한 알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알아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집계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 3개월 연속 상승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주요 농경지에서 악천후 때문에 흉작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데다가 노동력 부족, 공급망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건데요. 밥상 물가가 상승하면서 세계 각국의 체감 인플레이션 강도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농업기구가 10월 세계 식량 가격지수를 발표했는데요. 133.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7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지난달보다는 3%,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31% 넘게 뛴 지수입니다. 세계 식량가격 지수는 육류, 유제품, 시리얼, 식물성 기름, 설탕 등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식품의 국제 시세를 반영해서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네.
아유, 우리와 정말 딱 붙어 있는 건데 먹는 것들, 그렇죠. 식량 맞습니다. 가격 지수가 이렇게 급등한 원인이 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흉작입니다. 시리얼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보다 22% 넘게 올랐는데, 시리얼의 주요 재료는 밀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시리얼 가격도 같이 오른 겁니다. 주요 산지인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등지에서 수확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그 원인은 가뭄과 홍수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기름 가격은 작년보다 73%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팜유의 주요 생산국인 말레이시아에서 노동력 부족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인데요. 단백질과 인플레이션 이걸 합쳐서 프로틴플레이션 이런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우유 등 유제품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15% 넘게 상승했는데요. 유럽 등에서 우유 생산량이 감소해서 이렇게 유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육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2% 넘게 올랐고요. 이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여기에다가 유럽에서는 주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덩달아 오르게 됐습니다. 네. 그나마 가격이 떨어진 게 하나 있는데요. 설탕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전달보다 1.8% 떨어졌는데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의 헤아라 가치가 약세여서 국제 설탕 가격이 약간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과 비교하면은 40% 넘게 오른 가격입니다. 네. 생산 과정은 이런데 옮기는데도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운송비가 급등했고 근로자가 부족해지면서 운반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식량 가격이 오르자 재고를 확보해 두려고 수요가 몰리고요. 그 결과 다시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을 예로 들어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년보다 2배 이상 수입하겠다고 최근에 주문을 넣었는데요. 중국도 밀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이들 국가가 그동안에 자국산 밀로 수요를 충당했는데 흉작이 발생하자 수입밀 확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고요. 그러자 최근에 미국의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밀 선물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곧 해가 바뀌는데 내년 전망은 어떨까요? 식량난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비료 대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비료의 주요 재료인 암모니아가 천연가스에서 추출되기 때문인데요. 천연가스 가격이 진정되지 않으면 암모니아 가격이 급등하고 그 결과 값이 비싸지면서 이런 비료를 쓰느니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 가격 상승은 신선 채소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채소를 키우는 온실을 가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 빈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식량난 때문에 기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식품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슬레, 크래프트 하인즈, 코카콜라, 맥도날드도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고기 사러 나가보면 호주산 쇠고기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네. 가격이 좀 오를 것 같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호주 쇠고기에 부여되는 관세가 대폭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호주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낮은 세율에 적용되던 수입 쇠고기 쿼터가 소진이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호주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호주 축산업 협동조합 등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4일 현재 한국의 호주 쇠고기 수입량이 17만 톤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7,500만 톤 아직 남아있긴 한데요. 7,500톤이 이제 남은 거죠? 7,500톤 예.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상 운임 불안정과 수요 증가 때문에 쇠고기 통관 물량이 폭증하고 있어서 이 한도도 곧 바닥난다고 합니다. 네, 10,000톤 미만이니까 이제 곧 그게 다 소진되면 관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어느 정도 오르게 될까요? 현재 관세는요 18.76% 정도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말까지 2배까지는 아니라 거의 1배 반 30%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선적이 진행된 쇠고기는 한도가 초과한 이후라도 여전히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물량만큼은 2022년도 쿼터에서 차감된다고 합니다. 네. 예,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 인상으로 호주산 쇠고기의 경쟁력이 떨어질 걸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 자유협정에 기반해서 여전히 관세 우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까지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 차이가 5.3에서 16.7%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최근에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대신해서 호주산 쇠고기 주요 수출처로 떠올랐다면서 관세 인상으로 호주 쇠고기가 불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호주 쪽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호주 쇠고기 수출협회 통계대로 확인 결과 지난달 호주 쇠고기의 일본 수출은 약 18,000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6% 정도 떨어졌습니다. 최대 고기였던 중국으로 수출은 12만 1,000톤인데요. 이것 역시 작년 동기간 대비 28% 정도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한국에 대한 수출량은 작년 10월과 비교해서 3% 증가하면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 호주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 호주산 수입 쇠고기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가 2029년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호주산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관세 우대를 받는 한도가 더 빨리 소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수입 쿼터가 적용되는 내년의 경우 한국으로 수출되는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우대 관세가 인하되는데요. 총 18만 톤까지 16.5%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일본은 기어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건데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일본 정부의 관리 능력을 점검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들이 9일부터 12일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 부근 바닷물과 해저 토양시료를 채취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확보해서 방사능 오염 실태와 관련해서 일본 측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점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2013년 권고에 따른 후쿠시마 주변 해양에 있는 모니터링 작업의 하나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일본 측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투명성을 높인다면서 올해 모니터링에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서 한국, 독일, 프랑스의 분석기관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정부가 2023년 이후로 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적절하게 잘 관리되는지 이거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지난 2011년 3월 달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 노심 용융 사고가 났었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계속 배출되는 오염수에서 이 방사능 오염물질 제거한 다음에 태평양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이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시설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정화처를 해서 오염 농도를 국제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서 장기간 방류하고 해양 모니터를 통해서 환경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국가인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은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가 해왔었던 기존의 모니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정화 처리 후에도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해양 방류가 합당하지 않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소식도 좀 보죠. 요즘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10월 평균 채소값이 전달 대비 28%나 상승했는데요. 시금치는 157%, 브로콜리 50% 급등했는데 올해 2월달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채소의 값이 고기 가격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비싼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10월 20일 기준 양상추 500g의 가격이 8위안으로 500g 기준 돼지고기 가격 8위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닭고기는 7위안이니까 닭고기보다는 1위안 더 비쌉니다. JP모건 중국 담당하고 있는 수석 애널리스트는 주요 식자재인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11월 달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2%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채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원인은요.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이 수학기에 내린 비 때문에 병충해 그 발생량이 크게 증가했고요. 네.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작물의 생산량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오면서 기온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가을철에 이제 갑자기 작물들이 어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채소의 주요 산지 산중성에서 이상기후 때문에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채소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건데요. 겨울철 채소 가격은 난방비로 인해서 다른 계절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중국에서 석탄 가격이 연초 대비 50%나 상승하면서 전력 대란이 발생해서 시설 채소 영농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올겨울은 라니네 영향 때문에 극심한 한파가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채소류, 수급 조절과 함께 가격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는데요.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급격한 기온 저하와 많은 양의 비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채소류 가격이 급상승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채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소 가격을 파악하고 있고 조만간에 가격 안정화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볼까요? 오늘 해볼 동작은 팔 돌리기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팔을,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팔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다가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점점 넓혀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한 팔만 돌리신 분은 반대편 팔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팔로 원을 그리는 동작은 어깨 결림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수요일 IT 브리핑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얼굴 뵈니까 이제 지난주가 기억이 나네요. 국제 농업박람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네. 지난 시간 정리를 한번 잠깐 하고 오늘 얘기 들어가 볼까요? 네, 이제 2021 국제농업박람회가 이제 지난 10월 31일에 막을 내렸었죠. 전라남도에서 열 하루 동안 이제 개최가 됐는데요. 네. 정말 다양한 기술이 있어서 저도 되게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버섯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보다도 훨씬 더 효율이 좋게 만들어주는 스마트팜이나 토마토 재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확까지 하는 네. 로봇팔이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디지털 돈사, 이래서 돼지를 키울 때도 아주 깨끗하고 최적적으로 키우는 것들. 네, 또 무인 드론이나 또 무인 트랙터. 혼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농작물 재배랑 운반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로봇인데 기계 로봇 팔들이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팔이 이제 우리 사람 대신 도와주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이제 사람이 직접 물건을 나룰 때 허리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다가 무릎도 이제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 데다가 로봇이 이제 도움을 줘서 우리가 좀 더 힘을 잘 낼 수 있게 하는 입는 형태의 로봇, 뭐 이런 것들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보기만 해도 신기한, 네. 지금 막 눈앞에서 작동하는 이런 것들 중심으로 알아봤었는데 이것 속에는 이제 그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이나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여기에 네. 대한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그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기술이 딱 보면 보이니까 와 이게 새롭네, 신기하네 막 네. 이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내용을 잘 보지 못하면은 이게 뭐지?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 기반으로 우리가 뭐 인공지능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이 농업에도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일단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 딸기 무게를 우리가 딸기를 수확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딸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익었는지 대충 이제 눈으로 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농사를 오래 지신 분들은 그 노하우가 있으시겠지만 예. 처음 보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수확하지 않고도 무게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국내에서 전남 농업기술원과 여러 이제 연구단체에서 만든 다음에 이걸 또 기업에 이렇게 이전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과 또 기관의 협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4년 정도 연구를 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가라고 찾아봤더니 일단은 그 매주 그 20여 곳의 그 딸기 재배 농가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빅데이터를 구축을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축을 했느냐? 환경,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있는 환경, 그다음에 생육하는 환경, 그다음에 이미지. 그러니까 매주 그 딸기가 얼마큼 크고 있는지를 찍은 겁니다.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기술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2차원 영상, 그다음에 사전에 수집한 딸기 이미지, 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무게를 이제 비접촉 상태에서도 사진을 찍거나 영상으로 캠으로 보게 되면 저 정도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서 봤으면 이 정도의 무게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예측 자체는 뭐 이렇게 단순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4년 이상의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뭐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그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한 거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살아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 인공지능은 모든 게 보면은 패턴적으로는 단순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한 가지를 잘할 줄 아는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그걸 빠르게 시켜가지고 그 빠르게 시킨 걸 통해 가지고 빠르게 이제 익숙하게 학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결과를 내는 게 이제 오류 없이. 네, 예.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한테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많이 줘서 많이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네. 근데 그 공부를 시킬 때도 정확한 데이터일수록 당연히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질 거잖아요. 우리가 네. 공부를 하더라도 정답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줄수록 이게 기술 속도가 좀 빠른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이런 식으로 딸기에 대한 좋은 데이터들을 줘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국제 박람회니까 네. 우리나라와 좀 다른 나라와의 협업하는 그런 부분도 혹시 있었을까요? 네, 뭐 실제로 이제 우리 농기구가 우리나라 기구들도 많지만 이제 해외에서 아주 거대한 농기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박람회에서 이른바 이제 해외 바이오 수출 상담회, 비즈니스 상담회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하나 고무적인 게 아마존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커머스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그 사이트에서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그 전남 특산물, 그러니까 전라남도 특산물이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대요. 전 세계로.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뭐 바이오와의 상담 이런 것들도 이제 이어졌고요. 그래서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좋은 특산물들이 또 해외로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뭐 우리나라의 이제 농경과 그리고 이제 해외 농경을 같이 제휴해서 기술을 만들기 원했던 회사들도 있고 국가들도 네. 있었는데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농업 현황을 파악하고 네덜란드의 협력을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했고요. 또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필리핀 자체의 경제가 좀 많이 축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들의 농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술 같은 거를 제휴하기 위해서 필리핀에서도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이제 찾아왔었던 예. 특징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투자할 곳이 있을지 우리에게 도움될 게 있을지 이렇게 다 알아보고 있었네요. 네. 보통 이런 박람회 하면 또 그 토론회 같은 것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어떨까에 대한 그런 얘기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화두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농산물을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토론이 많이 나왔는데
결론은 데이터 중심의 정밀 농업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농사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체 농업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네.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은 자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알려면 내 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결국 그것을 보여주는 게 데이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어떠한 상황들을 봤으니까 거기에 봤을 때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제 중요한 게 정밀 농업 혹은 정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까 이제 설명도 드렸지만 인공지능도 결국에는 좋은 데이터를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잘 정확하게 세팅되어 있는 값을 줘야 되는데 그걸 주려면 반대로 지금 우리 논에 있는 데이터나 이제 센서가 이제 좋은 걸 써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센서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밀 농업을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은 센서나 조금 더 좋은 시스템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왔었고요. 이러한 이제 이제 설문조사도 여기서 있었는데 전문가 800명, 그러니까 농업인과 전문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정밀농업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60% 이상 동의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여기서 같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만큼이나 오히려 처음에 센서를 구축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게 경제성이 확보가 되고 환경 부담이 최소화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작하면서 이제 좀 맛배기로 얘기했던 내용을 네.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포도 재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네, 뭐 실제로 포도밭 관리나 소믈리에 또 마케팅까지도 최근에는 이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와인 산업 전체에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됩니다. 와인용 포도 같은 경우에는 작물 중에서도 장시간이 걸리고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관리, 마케팅까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포도밭을 토양 분석, 그러니까 포도밭의 토양부터 좀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소비자들의 저녁 식사랑 어울리는 와인을 선택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작동되는 기계 자체가 포도에 필요한 물과 양, 또 토양 상태들을 평가하는 센서 형태로 이미 해외에서는 좀 밭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거랑 또 이제 연관이 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자동화된 드론 있잖아요. 드론이 열적외선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공중에서 날아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병이나 해충 등에 의한 피해가 있다. 혹은 물이 필요한 포도 덩굴이 있다. 그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식별을 해줍니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물을 뿌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쭉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기가 뭔가 필요해요라고 알려주면 농부가 가서 이제 거기를 이제 작업을 해주는 예.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와 센서들이 일단 살펴주면 네.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걸 또 활용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자동차나 차량에 있는 비디오 센서들도 또 활용하기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컴퓨터 비전 딥러닝이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인간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 재배자들이 포도밭에서 뭐 해충이나 질병, 물 스트레스, 활력 같은 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냐면 포도밭을요. 비디오를 일단 찍어요. 포도밭에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되면 그 포도밭의 상태를 인공지능이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입 있잖아요. 잎사귀. 네. 잎사귀의 상태를 보고 그 잎사귀의 상태에 따라서 물을 얼마큼 이 포도가 흡수할 수 있는지까지 계산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좋은 고퀄리티의 포도를 만들 수 있게 얘는 물을 많이 주면 죽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물을 줘야 돼라는 것들도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있다고 하고요. 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잎이나 꽃잎의 각도, 색깔 같은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관찰을 해서 물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이런 기술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다양한 부분이 좀 존재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결론적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느냐? 포도의 질병까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전체 작물, 그러니까는 하나의 포도뿐만 아니라 그 농장 전체의 상태까지도 볼 수 있고요. 예. 그 파악한 상태를 통해서 이제 한마디로 정밀농업 한 분야만 딱 정확하게 치료하거나 이 분야만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농부들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넓은 곳을 관리하고 또 내일도 뭐 다른 일도 바쁘니까 놓칠 그렇죠. 수 있는 걸 이렇게 알려주기만 해도 진짜 큰 도움이 되겠어요. 예, 바로바로 관리해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와인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네. 진짜 추천까지 해주는 건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솔직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이걸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른바 이제 가상 소믈리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만의 소믈리에. 예. 네, 그래서 와인 페어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음식과 잘 어울리는 배합을 제안을 해주는 가상 소믈리에 역할을 하는 건데요. 와인 애호가 중에 한 25% 정도가 지금 와인 앱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더욱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런 걸 더 많이 쓰면 더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에서 푸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음식을 사진을 올리는 죄송합니다. 자,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데랑 이제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실제 음식을 만드는 곳에서 와인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음식을 사는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요기에 맞는 와인은 이거입니다라는 걸 추천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될 때 단순히 또 음식과에 어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앱을 계속 쓰게 되면 내가 어떤 와인을 많이 먹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통계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잘 어울리는 와인이 한 3종류다. 그럼 그 중에서 또 내가 자주 먹었던 것 네.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해주는 것이죠. 또 이제 한 가지는 음식을 똑같이 조리하더라도 음식을 만드는 그 셰프에 따라서 조리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스파게티라도 다 맛이 다르듯이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의 패턴도 학습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음식이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것. 또 한 가지는 지역을 또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음식이지만 지역마다 또 어떤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도주의 향기 그리고 맛에 영향을 미치는 포도나 다른 성질의 데이터까지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인을 하나 먹을 거냐, 와인이랑 또 다른 걸 먹을 거냐, 예.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분석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정말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데이터 분석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 안 먹었을 와인까지 추천해 준다면 진짜 우리 생활이 더 풍성해지겠네요. 네. IT 브리핑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먼저 더 알아볼까요?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15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43명 줄었지만 지난주 화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보다는 126명 정도 많았습니다. 걱정은 오늘인데요.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는 데다가 단계적 일상회복 여파 그리고 할로윈데이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이어서 확진자 숫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까지 올라간 상황이어서 3,000명을 또 넘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오늘 예상되는 확진자는 2,200명대에서 2,300명대로 어제보다는 크게 늘지만 다행히 지난주보다는 다소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걱정은 위중증 환자인데요. 어제 위중증 환자 수가 425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백신 접종 이전이던 지난해 6월 역대 최대 위중증 환자 수 434명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사망자도 어제 통계로 18명이나 나와서 누적 사망자 수가 오늘 3,0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취지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금액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 소요되는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연말까지 최대 15조 원가량 거칠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초과 세수를 활용하려면 이 국채 상환과 지방 교부금 등 일부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초과 세수분을 올해가 아닌 내년에 걷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세금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납세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후보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며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거들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15조를 비판하더니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 없이 당선만 되면 50조 원을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부인이 다쳐서 일정을 취소했죠? 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새벽 1시 30분쯤 구토 증상을 보이며 갑자기 쓰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라고 하고요. 이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해서 열상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고 퇴원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후보이기 전에 남편으로 곁에 있겠다라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어제 여성단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는 경력 단절 최소화의 방점을 찍으며 이 부모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3년과 이 돌봄 서비스 확대를 내세웠고요. 심상정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격상하겠다며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 국민의힘의 과거 성 관련 논란을 거론하며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2030 세대 이탈 관련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김재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경선 직후 2030 당원들이 탈당하는 것에 대해 확인된 탈당자 수는 40명이 전부다라며 이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당 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절하했고요. 또 윤석열 캠프 윤희석 공보특보는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에 밀린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지난 주말 수도권에서만 1,800여 명이 탈당을 했고 2030 세대 비율이 75% 이상이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책임당원 3,000명, 그리고 이 중에 2030 청년이 2,100명 탈당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탈당 그 자체보다는 보수 진영에 몰상식한 분들이 역선택이라거나 한줌이라는 식으로 비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며 당 내부를 단속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청와대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나왔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년가량 청와대 관저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다혜 씨는 지난해 말 이 태국에서 귀국한 이후 아들과 함께 청와대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아빠 찬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이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문다혜 씨가 태국 갈 때 집을 팔고 갔고 또 귀국 전에 집을 샀다가 다시 처분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나가서 살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고요. 청와대 국정성화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제부터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요소수 대란인데 지금 정부가 생산 판매 직접 관리하기로 했네요. 네, 이 정부가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처럼 요소수와 요소를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정부는 마스크 대란 때 시행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번 주 중에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가 내려지면 정부는 생산 판매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판매했던 것처럼 유통 방식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요소수 대란 원인 중 하나로 그 일부 판매처가 가격 상승에 따라 물량을 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판매 유통업체가 재고량을 정부에 보고하게 하고 일일 판매량도 정부가 조절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전국 300여 곳 판매처의 재고 물량과 유통 가능 범위에 대한 파악은 이미 마쳤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요소수 원료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를 낮추고 또 장기적으로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이 차량용 요소 3일치 이 700톤을 발견해서 요소수 생산에 투입을 했고요. 또 군이 보유 중인 요소수 210톤을 민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멕시코를 방문 중인 여야 의원들은 현지 생산업체로부터 연말까지 요소수 1,200톤 공급을 약속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4494님, 0459님, 최권승님 말고도 서울,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 올해 첫눈 소식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2935님도 오늘 무척 춥네요. 김장철, 수능 등 어김없이 돌아오는 우리 자연의 계절 여전히 본래 겨울 모습입니다. 어렵지만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참 춥습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 1도, 대전 대구 5도, 대관령 영하 2.8도 등으로 많이 낮고요. 낮 기온도 서늘하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로 곳곳에 비나 눈 내리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